북한 인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 발의된 지 11년 만에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칫 법 시행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진무 YTN 개권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랫동안 사실은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 올렸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타결이 합의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타결이 된 거죠. 네. 내용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 회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하는데 네네. 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 안에는 그 북한 인권 실태 조사가 예.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실태 조사가 된 것을 북한 인권 기록 센터라는 걸 설립을 해서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인권 기록을 이제 전부 모아서 이제 인권 실태와 주체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겠죠. 네. 그것을 법무부에 넘겨서 이제 연구 보관하게 됩니다.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정세로서는 뭐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다. 예. 그럼 이게 이 북한 인권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직접적인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당장은 없는 거죠. 예, 뭐 미국도 일본도 또 유엔 안보리 유엔 그 총회에서도 인권 결의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된 부분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배포가 되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 이제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주체, 인권 침해 주체가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고위층이든 중간층이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간접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좀 더 제어가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 북한 인권법 시행으로 인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네.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통일 이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예를 들면 독일 통일 이후에 네. 그 동독의 이제 그 어떤 권력기관이 주민 침해 사례가 사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예를 네. 들면 비밀 경찰의 어떤 예. 그런 행위들이 국가 기록이 공개되면서 큰 반향이 있는데 물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 부분 공개 부분을 굉장히 이제 하지 않고 예민한 그러고 있습니다.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예. 예민하고 예. 잘못하면 사회 통합이 완전히 그냥 뭐 혼란 속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북한 내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 거는 나중에 통일 이후에 북한을 통치하거나 아니면 예. 통합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좀 더 분류하고 예. 또 이렇게 하는 성분이나 어떤 그런데 통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통일부에서 뭐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면 이게 이제 그 북한 당국을 겨냥한 거라면은 이 예. 북한 인권법으로 인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아주 가혹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네.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네. 측면이죠. 인권이라는 것은 세계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가혹한 나라가 북한으로 지금 예. 지목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신장과 인도적 지원 문제, 그 다음에 탈북자 지원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또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문제, 이 정도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2004년 정도면은 육자회담도 열리고 이제 뭐 지금과 같이 예. 그 어떤 북한의 고립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금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미국이 이 인권법을 이용해서 북한 인권 유린 실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 내용 속에 김정일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그다음에 기관 8개를 제재 대상으로 네네. 포함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정은이라는 실명을 북한의 최고 독재자
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예. 내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을 실명을 거론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 명단을 미국에선 내놓는데 그럼 우리의 북한 인권법도 이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제재 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네. 사실은 북한 인권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액션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정도의 네.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법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네네. 거죠. 소위 말해서 액션 플랜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 관계 문제도 있고 이제 액션 플랜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개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김정은을 직접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 압박을 강하게 할 때 네. 남북 관계에 또 다른 긴장 고조의 요인이 예, 되기 예.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 인권법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라는 지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저는 어쨌든 액션 플랜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기록하고 실태 조사하고 기록하고 단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만 했는데 인권 침해를 중단시키고 네. 아니면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그 인권법 안에다가 넣을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이 그 구성된 단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탈북자는 인권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려면은 탈북자를 통해서 아는 탈북자들의 게 가장 증언이 중요한 상당히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네. 탈북자들에게 지원이 이 인권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제 이 북한 인권법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발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오늘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어떤 반발한 그 크기로 강도로 봤을 때 뭔가 또 무력 대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북한이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이 곤두서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요인이 많죠. 물론 남북 관계 긴장의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SLBM 발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북 관계 긴장 고조의 요인인데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라든지 네네. 태영호 공사 탈북이라든지 또 인권법이라든지 지금 그 북한이 대남 비난을 강도 높게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것들이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은 북한이 이런 것을 묶어서 어느 시점에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가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은 도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도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국제사회를 향하는 도발이고 네. 대남 직접 도발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천안함이나 목함지뢰 같은 아주 은밀한 그런 어떤 그 테러형 도발이 예. 주를 이뤘죠. 물론 목함지뢰 이후에 대남 직접 포격 도발도 하긴 했는데 예. 그 포격 도발에 대해서 한 발 도발하고 수십 발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전에 연평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체계의 열세 때문에 네.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주로 갑작스러운 기습 도발 또는 테러형, 은밀 테러형 도발, 주체를 불분명하게 해서 네네.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제 가하려는 그런 도발이 주를 이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도 이제 김영철이가 뭔가 혁명화 교육을 갑자기 갔다고 얘기를 네네.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실적을 내겠다 서명을 했단 네. 말이죠. 실적을 내겠다는 거는 김정은이한테 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최근에 천안함부터 목함지뢰까지 그 도발의 주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철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도발을 기획하는 일이 아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그 김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김영철이는 뭐 1990년대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기본 합의서 만들 때 고위급 회담 때 판문점 대표부를 지냈습니다. 네. 대표부에 이제 장성군 이제 그 대표를 지내고 그 이후에 그 2010년도에 정찰 총국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가 여러 개 3개 정도 있었는데 예. 그걸 합쳐가지고 총국을 만들었어요. 그 정찰 총국장을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지난번 당대회 때 그 통일전선부장 그 대남 비서가 됐는데요. 네.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겁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정찰 총국에 있으면서 바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다음에 그 목함질의 도발 이것이 다 김영철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대남 강경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험 인물인 셈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떨고 있는데 네, 숙청을 많이 당했죠. 예, 근데 예. 질책까지 받았으니까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자, 박 대통령이 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뭐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도 곧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서 물론 이제 사드 얘기도 나오겠지만 북한 핵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 언급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뭐 북핵 문제와 이제 한중 간에는 뭐 경제 이슈도 있고 많이 네네네. 있지만 최근 첨예하게 이제 그 내세우고 있는 이슈가 북한 핵 문제, 특히 SLBM까지 온 네. 북한 핵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고 예. 봅니다. 근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SLBM을 발사하고 나서 유엔 안보리 전원 합의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거기에 찬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도 러시아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이라든가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서로 네네. 인식하는 어떤 발언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중국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예.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최근에 그 베이징 대학의 그 자칭고 국제관계대학 원장이 네. 우리 한국 신문에다 칼럼을 썼죠. 사드는 주요 원인은 북핵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사드가 오는 거다. 네. 중국이 여태까지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어보면은 네. 중국 내에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한중일 결속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중국의 국가 이익,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논의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중국 정부의 대한국 사드 공세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어조의 어떤 대화가 논의되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사드와 관련해서 조금 변화된 그런 예, 기류들이 감지가 되고 예, 있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상회담의 결과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모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